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상승으로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월간으로 봤을 때는 3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만큼 시장이 어려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월가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뉴욕 증시에 대해서 전망에 대한 비관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내일쯤이 되면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도 볼 수 있게 될 텐데 여전히 11월 시장에 대한 전망도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목요일경에 또 FOMC 결과 발표 있고 이번 주는 애플의 실적도 주 후반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 제한되고 있는데 뉴욕장은 그렇다 치고 국내장은 제한되지 않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시장 흐름 같이 점검해 보시죠. 자, 어제 국내 증시도 속절없이 떨어진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1.4, 코스닥은 무려 2.7%나 밀려났죠. 하락의 이유 그 첫 번째는 2차 전지의 급락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파나소닉의 배터리 이익 전망을 하향하고 온세미컨덕터의 실적 가이던스 하향 이슈가 결국 전기차 산업의 수요 둔화를 말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감을 키웠고요. 결국 2차 전지 종목들의 급락이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들려왔던 중국과 일본의 소식도 국내에는 조금 비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선 중국을 보시면 중국에서 10월 제조업 PMI가 다시 50 이하로 내려가면서 경기 우려감을 조금 키웠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국 이 정도로 나쁘다면 중국이 부양책을 강하게 쓰겠구나 기대감을 자극하는 요소이기도 하죠.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YCC 정책에 대한 이야기 어제 브리핑도 했고 시장에서는 가장 주목했던 이벤트 중에 하나였죠. 금리 상한을 1%로 잡았는데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결국 1% 이상도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해석은 그러했고요. 그러면서 엔화는 떨어지고 원화도 내려가고 달러는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 영향 속에 시장의 압박이 조금 더 컸죠. 자,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 이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우려로 남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국채 금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여지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만 빠진 건 아닙니다. 방어해줄 섹터가 부재했어요. 반도체 쪽에서 사실 방어해주기를 바랬는데 어제는 반도체도 같이 밀려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서한을 받은 이후 곧바로 중국 공급을 중단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결국 AI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 수출 통제를 받은 상황인데 그 통제 직전까지 최대한 빨리 많이 팔겠다라는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려버린 거죠. 이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쪽에 흔들림이 상당히 크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2차 전지와 반도체의 원투펀치의 어제 시장은 KO패 느낌이었죠. 2차 전지, 타이거 2차 전지 테마가 5% 빠졌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서 봤던 그 이슈와 함께 SK 하이닉스 HBM 투자 지연설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루머로 인해서 심리가 한 번 더 위축됐죠. 그래서 주요 대형주들은 그나마 잘 버텼지만 코덱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크게 밀렸고요. 솔 반도체 소부장도 5% 이상이나 밀리면서 아랫단의 종목들의 변동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꼽아본다면 여기 보이는 기계 섹터의 한미 반도체 어제 무려 7%나 밀려났죠. 그 전날 급등 나왔던 두산로보도 급락으로 거래 마쳤던 어제였고요. 자율주행 쪽 종목들도 꽤 많이 밀렸습니다. 테슬라가 흔들린 영향도 있을 거고요. 온세미컨덕터 전력 반도체 역시나 전장 쪽에 산업을 좀 전방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같이 받았을 겁니다.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넥스TV 무려 14%나 급락했습니다. 자, 반면에 괜찮았던 쪽 본다면 금리가 살금살금 또다시 올라가는 느낌이 나면서 보험 쪽에서 상승세 보여줬고요. 화장품이 괜찮았습니다. 중국의 방한 관광 시장 4년 만에 1위를 탈환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중국인이 많이 온다라는 거죠. 그 소식에 화장품주 올라줬고요. 아모레퍼시픽, 코스알엑스 자녀 지분 인수 혹은 대형사 화장품 가격 인상 등의 이슈가 영향을 줬습니다. 항공 쪽은
아시아나 결국 11월 초 이사회 재개한다라는 이슈 속에 그래도 기대의 끈을 잡고 올라가주면서 다른 항공주들도 같이 영향을 줬고요. 의류 OEM 쪽도 이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한세실업, 영원무역, 화승엔터 등을 필두로 해서 오름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비단의 종목들이 비교적 괜찮았는데 잠시 후에 관련해서 브리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의 하락은 마치 트렌드가 돼버린 걸까요? 어제 테슬라 밀렸죠. 파나소닉 밀렸죠. 엘버말 밀렸죠. 중국의 BYD도 밀려났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2차 전지 종목들도 줄줄이 하락세였죠. 에코프로, BM, LNF, 혹은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대형주, 소형주, 소재장비, 셀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밀렸습니다. 2차 전지에 부담이 되는 내용은 9월부터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양극재 수출 가격이 아직까지 부담스럽게 떨어지고 있고 LFP 확대 우려, 설비 과잉 우려, 테슬라 어닝 쇼크, 업황 둔화 이슈 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셀, 소재, 판매사에서 각각의 가이던스를 하향하고 캐파를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전기차 이제 치킨 게임 들어가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에 ETF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 그로 인한 수급의 쏠림 현상 떨어질 때도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하락 이 멈춰주고 이것을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섹터의 수급 혹은 이슈를 바라는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락이라도 좀 진정이 돼준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2차 전지 종목들의 추이를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락의 충격은 2차 전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상 급락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한국항공우주가 어제 10% 밀렸습니다. KF21 첫 생산량이 절반으로 감축됐다라는 보도로 인해서 급락이 있었는데요. 사실 2032년까지 120대 배치하는 계획에 변화는 없다. 지금 줄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계속 늘려가면서 어찌됐건 2032년까지의 수량은 맞춘다라는 해명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어떻게 주가를 앞으로 반영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앞서 봤던 넥스트칩이요. 테슬라와 온세미컨덕터의 급락이 이제 자율주행 테마에 악영향을 줬는데요. 그리고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의 카리아드 도입 연기 그리고 인력 감축 등의 이슈가 좀 영향을 줬습니다. SDB 쪽의 업체이기 때문에 이쪽 이슈가 좀 충격을 준 건데 사실상 도입 연기는 2년, 3년 내내 지속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악재는 아니다라는 지적 등도 나옵니다. 그래서 넥스트칩은 오히려 빠진다면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보고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잠시 후에 이 부분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LS 일렉트릭도 많이 밀렸습니다. 장중 이제 급락했던 분 대비해서는 좀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5%나 빠졌죠. SK증권의 따르면 컨센 대비 15% 정도 실적이 하회했다라는 점이 부담이었고요. 반도체 설비 투자 감소 그리고 중국 동남아 경기 침체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HD 현대일렉이나 효성중공업 대비해서도 실적이 부진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뜯어보면 저압전력기기 비중이 LS 일렉트릭이 좀 더 높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압기 외에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변압기의 상승 랠리에서 조금 소외받은 경향이 있다라는 평이죠.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네요. 어제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은 괜찮았거든요. 이 부분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어제장까지의 이야기였고요. 10월 들여다볼게요. 10월 마무리를 지었는데 정말 속절없이 내려왔죠. 코스피 7%, 코스닥은 12%나 빠졌습니다. 3개월 상승률로 놓고 봐도 코스피 13%, 코스닥은 21%입니다. 마치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같은 느낌이 나는 하락 퍼센테이지인데요. 그러면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복귀해 볼까요? 금리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죠. 5% 압박이 있었습니다. 빌 에크먼의 국채 숏 청산 이후에 조금 안정을 찾는 듯 했지만 여전히 4.8 부근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쟁 같은 경우는 전쟁 관련한 종목, 가스, 석유, 금 관련한 종목들이 월간으로 봤을 때는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2차 전지는 계속 충격적이었죠. 외국인의 매도 받고 있고요. 전기차에 대한 경고 나오고요. 트럼프의 부상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분명히 뭐 덜 빠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상승에 대한 퍼센테이지 기대감이 높았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습니다. 업황 바닥 신호는 뭐 수출이 개선된다, 가격이 올라간다, 재고가 줄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로 나오곤 있는데 주가가 주도주로 복귀를 못 해주는 모습 아쉽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대치가 반도체에 좀 더 높습니다. 실적 쪽에서는 화장품이 선전하고 있다라는 평이고요. 못난이 쪽의 반란은 화학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10월에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밖에는 정말 테마성 종목들, 그중에서도 테마 중에 테마의 종목들만 엄청나게 관심을 받았던 한 달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대적해서 좀 살만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은 신용잔고가 많이 줄었다, 그리고 많이 떨어졌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많이 떨어졌다, 혹은 과매도다라는 이야기 속에 매수했다라면 10월에는 또 손실이었겠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월 시작입니다. 11월은 어떤 것들을 관전 포인트로 둬야 될까요? 당연히 금리는 이제 고정으로 놓고 봐야 되는 거죠. FOMC 결과 곧 나오고요. 고용 보고서도 이번 주에 나옵니다. 전쟁 이슈는 유가금, 가스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유가 쪽을 잘 봐야 되고요. 셧다운 이야기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미국의 임시 예산안 처리가 11월 17일까지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고요. 미중 정상회담 15일에서 17일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서로 밀당을 하면서 정확하게 픽스를 해주지 않고 있는 미중입니다. 그래서 좀 불확실한 상황이죠. 만약에 만나서 최상의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미국 측에서는 중국에게 우리가 반도체 규제 적당히 할게 라는 이제 달콤한 사탕을 내밀 것이고, 그러면 중국은 그걸 딱 받아들고 우리가 너네 국채 좀 사줄게 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영 힘을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의 수급은 아마 소비 위주에 쏠리지 않을까 평가하고 있습니다. 광군절 11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24일입니다. 찰리 먼거 버크셔 부회장이죠. 중국 경제가 앞으로 다른 경제권보다 좋을 거다라고 코멘트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소비단에 조금 더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굵직한 실적으로는 애플과 일라이 릴리가 이제 11월 2일 미국 기준으로 나오고요. 엔비디아가 21일, 반도체 굵직한 방향을 설정해주는 건 아마 엔비디아 실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주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겠죠.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숫자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계속해서 실적을 추적하면서 주간 기준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곳, 내려가는 곳을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넣어봤습니다. 주간 기준 실적이 상향되는 곳은 반도체, 제약바이오, 생명보험, 자동차 등이 되겠고요. 관련한 종목들은 SK하이닉스, LG전자 등등이 눈에 띕니다. 반면에 주간 실적 하향되는 쪽은 음식료,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확인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LNF, 에코프로, BM, 카카오 등이 눈에 띄네요. 자, 반도체 쪽 실적 상향 얘기가 나와서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어제는 사실 시장에 대한 압박과 엔비디아, SK하이닉스, HBM, 뉴스 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내려갔지만 삼성전자 실적이 무난했습니다. 컨퍼런스 콜도 무난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만약 시간차를 두고 주목받게 된다면 HBM 쪽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시장의 하나의 평가입니다. 삼성 반도체 측에서 내년 HBM 공급을 2.5배 늘린다. 고객사와 이미 협의를 완료했다라는 컨퍼런스 콜 내용이 있었죠. 그렇다면 관련한 종목들 대략적으로 영향권에 들어가는 종목 정리해뒀습니다. 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하고 흐름이 너무 좋았었는데요. 관심을 받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장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뉴욕장 오르면 우리도 좀 영향받을까 했는데 최근에 뉴욕장 올라도 우리는 급락하는 흐름 나오니까 약간 뉴욕장에 대한 민감도가 마음 한켠이 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중요하니까 봐야겠죠. 3대 지수 모두 다 올랐습니다. 내용을 본다면 크게 눈에 띄는 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FOMC 앞둔 대기 모드이고요. 과거 상승률로 놓고 봤을 때 언제나 연간에서 한 11월이 흐름이 좋았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11월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은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는데 앞서 수정 앵커 오프닝 말씀 주셨다시피 다우와 S&P 500 기준으로는 3년 7개월 만에 석 달 연속 하락하는 흐름, 뉴욕장도 꽤나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장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랐다 정도로 평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2.6을 기록했습니다. 전달 대비해서는 낮아졌는데 그래도 예상보다는 좋았다라는 평가이고요. 유가는 수요 둔화로 인해서 또 1.6% 떨어졌습니다. 배럴당 81달러.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조금 격화된다라는 소식 등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쪽의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럽이나 중국의 수요 둔화 속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흐름이죠. 미국의 국채 금리는 상승했는데 조금 제한적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선 또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저가 매수 종목을 찾아 나서는 투자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달러는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올랐음에도 시장은 연말 랠리, 저가 매수 이 움직임이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빅테크 종목들보다 오늘은 특징주로는 조금 다른 종목들을 넣어봤어요. 핀터레스트는 실적을 내놨는데 예상 상회 실적을 발표하면서 19% 올랐습니다. 그래서 뉴욕장 테마 상승 기준으로 맨 앞단에 SNS 테마가 있는데 그 맨 앞에 핀터레스트가 있었습니다. 광고 수익 악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었다. 광고 쪽 종목도 체크해야 된다라는 시장의 시각 나오는데 경기에 대해서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울프스피드가 22% 급등했습니다. 어제 이제 시간 외 실적에 대한 코멘트는 같이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기록했고 실리콘 카바이드 수요가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사실 울프스피드도 전력 반도체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밀려났던 온세미컨덕터와 함께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주가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린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캐터필러는 좋은 실적을 내놨는데 전망이 악화됐고 수주 잔고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6% 정도 빠졌습니다. 자, 전력 반도체 한다면 모터가 돌아가는 곳에는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전기차, 가전, 반도체 등등의 전력 반도체는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한 이제 가이던스가 축소됐기 때문에 어제 온세미컨덕터 충격이 전기차로 조금 연결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전력 반도체 종목들도 어제 전반적으로 조금 좋지는 못했습니다. 특히나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울프스피드 향이 좀 더 짙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 종목이 급등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 향 짙은 이 두 종목이 관심을 받게 될지 그냥 체크 정도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력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불투명하니까요. 지켜보죠. 자, 뉴욕장 보신다면 저가 매수라고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괜찮은 시세를 냈고요. 이 와중에 엔비디아는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향 이슈가 좀 압박이 돼줬죠. 그래도 한 2% 가까이 밀리던 것에 낙폭은 좀 줄여서 0.9%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캐터필러 역시나 빠졌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죠. 곧 실적 나오게 될 일라이릴리도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어떻게 주가 반응을 보여줄지 실적 이후에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뉴스로는 요게 눈에 띄더라고요. 도요타가 미국 배터리 공장에 10조 원의 추가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IRA 통과 이후에 외국 자동차 업체로는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지금 테슬라건 GM이건 전기차 쪽에서 살짝 쉬어가는 느낌이 나는데 이 틈을 타서 도요타가 안 그래도 늦은 전기차 사업을 끌어올리려는 것인지 뭔가 공격적인 투자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요타 향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라도 관심을 둘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실적 소식입니다. AMD가 시간 외에서 실적을 내놨죠. 컨센 대비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가이던스 쪽이 좋지 못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은 늘어나겠지만 게이밍 매출 부진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 하락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한 4%까지 밀렸다가 그것을 모두 다 일단은 회복한 채 보합권에서 거래를 보이겠습니다. 자, 퍼스트솔라 보죠. 시간 외에서 실적 내놨고 3% 정도 올라갔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예상을 상회하는 데이터였고요. 올해에 대한 전망도 예상치에 조금 부합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줬습니다. 다만 퍼스트솔라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가 지금은 최근에는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떨지는 봐야겠죠. 자, 산업 뉴스입니다. 엔비디아 미국 규제 때문에 중국으로의 50억 달러 이행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어제부터 계속 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나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이 있으면 중국향 반도체 국내 기업들이 단기적인 시세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칩셋 미디어, 넥스트칩 이런 쪽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반드시 트레이딩 관점의 뉴스라는 거 체크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았었던 반미, 반이스라엘 성향의 무장 세력들의 개입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전쟁 이슈가 계속된다면 이런 쪽 이슈가 언제나 트레이딩, 시장의 질이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자, 어제 뉴스로는 시간 외에서 네이버가 자사주 소각 결정했습니다. 시간의 상승 흐름이 있었고요. 위니아는 최근 들어서 엄청난 시세를 냈었는데 어제 시간 외에서 부도 발생으로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이거 장중에 좀 주의하시면서 보시죠. 빈대 뉴스가 정말 생경한데 이 빈대 소식이 요즘 너무 많이 들리죠. 경남제약, 동성제약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주의하자라는 차원에서 지켜보시고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 혹은 좀 체크해둘 뉴스 위주로만 정리한 거니까요. 참고용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오늘 소비 쪽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저희 시간에 화장품이나 의류 쪽 정말 자주 다뤘었는데요. 이쪽의 시세도 연속성을 띠는가 싶으면 또 빠질 때가 있고 또 그러다가 어제처럼 오르기도 합니다. 과연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어떻게 전략 세워볼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에서는 쭉 밀렸었던 화장품 관련주가 어제 이렇게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종 자체도 4%가량 올라갔고요. 뷰티스킨부터 해서 코스나인, 아모레퍼시픽이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나타냈고 아모레쥐나 마녀공장 등등의 종목들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다수가 다 상승불을 켜는 하루였는데요.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두 종목을 본다면 일단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먼저 실적을 냈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가량 밀리면서 기대치를 16%가량 하회했습니다.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쪽의 수익성이 부진했고요. 아무래도 가장 지금 매출에서 비중이 큰 중국 쪽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반면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그도 그럴 게 이 전략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국 외에 북미나 그리고 일본 쪽에서 수익을 다각화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아쉽게 나오긴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하락한 채로 나왔습니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예상했던 대로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면세점의 채널이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중국 쪽에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수요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에서는 지금 애국 소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워낙에 현지에 있는 브랜드들이 오히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한국 쪽의 화장품을 예전만큼은 사지 않는다라는 것도 실적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됐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주요 브랜드의 마케팅에 대한 투자가 4분기에도 늘어날 것이고 구조조정의 비용까지 좀 감안해 본다면 역시나 연중 가장 어려운 시기로 판단이 된다면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좋지 않게 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 증권사에서 일제히 내고 있었던 건데요.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내려잡았고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거의 매도 수준에 향하는 그러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아모레퍼시픽은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지 않았지만 확실히 달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장에서 15% 가까이 올랐다가 이제 11% 정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에 또 13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전 거래일 대비해서 2배 이상 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이 이틀 동안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전환했고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으로 담아가고 있다라는 측면도 수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코스알엑스의 잔여 지분을 이제 한 28만 주 정도 되는데 그걸 7,500억 원 가까이 되는 규모로 편입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자사주 매입 같은 여러 가지 호재성 공시가 나오면서 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앞서 실적이 좀 아쉬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긍정적으로 뜯어볼 만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럭셔리 브랜드 부문 같은 경우 이 브랜드 샵의 채널에서 판매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프리메라라던가 헤라 같은 쪽에서 매출이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도 미주나 또 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높은 매출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쪽의 매출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나머지 쪽이 괜찮았다라는 측면에서 확실히 전략으로 봤을 때는 LG 생활건강과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대형주들을 살펴봤고요. 저희가 그동안 화장품 브랜드 얘기 드리면서 OEM이나 ODM 쪽도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런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보면 실적 부진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최근에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나 환율 변동 때문에 주요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부득이하게 올린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주류도 그렇고 식품 쪽도 많이 가격 인상을 발표하고 있는데 화장품도 여기에 좀 발을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오늘부터 수미나 오휘나 여러 가지 브랜드 쪽에 일부 품목의 가격을 평균 4에서 5%가량 올린다라고 했고요. 로레알도 오늘부터 랑콤을 비롯해서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 쪽의 가격을 평균적으로 5% 정도 올린다라고 합니다. 이니스프리는 올해 벌써 109개 품목의 가격이 거의 20% 가까이 올라갔다라는 부분, 아모레퍼시픽도 이 설화수의 하이엔드 라인 진설 쪽을 리뉴얼하면서 일부 품목의 가격이 인상됐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의 실적에 좀 어떤 기여를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화장품이나 의류 쪽을 계속해서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11월 11일에 있을 광군제 때문인데요. 이미 지금 이 중국의 최대 쇼핑 축제 사전 판매들이 2, 3주 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국 쪽의 소비가 얼마나 좀 개선이 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거듭해서 전해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1월 11일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정확한 수치까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광군제뿐만 아니라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쇼핑 행사들이 막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대표적일 텐데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의류주도 이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류주가 그동안 미국 쪽의 경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이 재고가 많이 쌓여서 그 상황 자체가 안 좋았었는데 이 미국 내에서 의류 재고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의류에 대한 소비가 올해 3분기에는 저점을 찍고 이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류 관련주들, 특히 OEM이나 ODM 쪽들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시세적인 부분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의류주들은 도대체 어느 부분에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다음 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세실업은 대표적인 OEM 그리고 ODM 기업인데요. 일본이나 미국주는 이 글로벌 패션 의류 회사가 주요 고객입니다. 대표적으로 갭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중저가 브랜드들 많이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가 절감이나 이미 선제적으로 설비를 늘리는 등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미국의 경기 전망이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다라는 측면에서 목표 주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노스페이스를 들고 오는 업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최근에 의미 있는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해외에서 수출이 활발하다라는 측면에서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JS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부터 중고가까지 핸드백 쪽에 이제 제조를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들도 있을 거고요. 향후에 경기가 회복된다면 수익성도 같이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F&F 같은 경우 내수 시장은 당분간 좋지 않겠지만 중국 법인의 성장성이 그래도 견조하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감성코퍼레이션 체크해 볼 텐데 저희 시간에도 브리핑하면서 여러 차례 좀 언급을 드렸던 쪽이기도 합니다. 증권가에서 미리 주목하고 있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시간에 한 지난주쯤에 이창환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성코퍼레이션도 좀 얘기를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이 3분기에 확실히 가파른 실적의 성장세가 전망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국내 고성장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모멘텀도 있고 워낙에 이게 로열티도 있고 인지도도 높은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캠핑계의 에르메스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스노우피크 어페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의류주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대표적인 두 업종이 될 텐데요. 과연 이 업종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그리고 탑픽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섹터 전략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김민진 차장님과 시장 전략 챙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과 반갑게 웃으며 시장 얘기 나누고 싶은데 도무지 시장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어제 2차 전지 하락도 하락이고 반도체도 크게 밀려났고요. 거의 다 좀 내려갔어요. 네. 상승 종목 비중이 20%대였습니다. 양 지수에서. 시장의 이런 하락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원래 월 바뀌면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석 달째 떨어지니까 이제 11월 시작하는데도 기대치가 좀 낮아요. 이럴 때 오르려나요? 우선 최근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종목, 상승 종목이나 하락 종목 수의 비율이 정말 극단적으로 네. 좀 나뉘게 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거의 80% 이상의 종목군들이 올라서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80% 이상의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옅어진 시장의 체력, 이러한 부분들, 약해진 시장의 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 주셨듯이 시장의 주도주군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섹터까지 줄줄 흘러내리면서 투자자들의 충격이 더욱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말 월초 사실 기대감은 유효하겠지만은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주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일본의 또 통화정책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의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미국의 여러 고용 지표들, 금요일에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고요. 그보다 이제 앞서서는 결국 이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주요 이벤트들에 따른 시장에 대한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은 분명하고 주가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곡점에서 나오는 뉴스 소식이 시장에 분명히 반전의 포인트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내용군들이 나오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은 정도의 지금 주가 하락률이다.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을 할 때는 20% 이상의 수익률은 금방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주요 이벤트들을 소화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할 거 없다. 이렇게 한 줄 정리가 되겠네요. 볼 거 다 보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일부 초기 반등을 놓친다 하더라도 반등을 준다면 그 윗단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좀 천천히 여유를 갖고 대응하자라는 거고요. 그럼 각 섹터 코멘트 듣겠습니다. 2차 전지가 이제 테슬라 어닝 쇼크 이후에 각 엔솔, GM, 유미코어, 니덱 이런 글로벌 업체들이 전부 다 캐파 축소 혹은 가이던스 조정 이런 얘기를 계속 내놓으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좀 극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출 데이터니 이런 것도 받쳐주지 않고 있고요. 2차 전지의 급락 어디까지 진행될지. 사실 주가의 상승률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져야지 주가가 올라온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제 이제 주가의 하락을 만들어낸 것은 파나소닉에 대한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파나소닉의 물량을 내년도 1분기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파나소닉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의 대표적인 벤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마저 줄인다라고 했을 때 과연 다른 OEM 업체들이 전기차
전략을 이끌고 갈 수 있을 거냐. 실제적으로 지금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기차 전략에 대한 축소를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감이 유효하고요. 결국은 이제 뭐 시점상으로 언제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어렵겠지만은 최근 국내 배터리 업종군들의 주가 하락은 결국은 이제 제품가의 하락과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제품가의 하락은 결국은 리튬가와 연동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리튬가 반등을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시간 함께 하셨던 이창환 부장님도 리튬 가격의 반등을 좀 잘 지켜보자라고 얘기 주셨는데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 역시나 확인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반도체 쪽은요. 반도체는 그래도 기대 요소들이 많았었는데 내용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주가가 이제 아쉽습니다. 뭐 주가가 나쁘다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고요. 좀 내용 대비 강한 반등을 못 쳤다라는 느낌이어서 네. 반도체는 이 엔비디아발 이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략 주세요. 우선 선제적인 주가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었던 상황 속에서 3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가시화된 기대감들을 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제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과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 자체는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 내에서 크게 반등을 하지는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측면에서 내년도의 부담은 상당히 적은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의 하락 시 대응 전략을 계속적으로 좀 조금씩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들 너무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 이제 관련된 이슈,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부담을 덜고 가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좀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빠질 때 좀 모아갈 수 있다면 어떤 종목으로 압축할지 3개 정도만 골라주세요. 네, 우선 뭐 당연히 삼성전자는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HBM 관련주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내년도에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미글로벌이라든지 HPSP 같은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좀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종목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비단 이야기로 가보죠. 어제 시장 대비 확연히 선전했던 건 화장품 종목들 혹은 의류 OEM 업체들이었습니다. 이쪽은 결국 뭐 중국 소비 혹은 뭐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혹은 수출 데이터 이런 쪽일 텐데 관련해서 좀 의미 있게 볼 종목이 있을까요? 우선 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단가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LG생활건강, 로레알이 하겠다라는 한 얘기가 5%씩 올린다고. 그렇죠. 근데 저는 뭐 대형사들에게는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의 저항도 있을 수 있고요. 저도 그 생각한 게 5% 올리면 그거 안 사고 네. 인디 브랜드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비슷한 상승률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인디 브랜드 5% 올리는 거는 별로 타격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이 내용에는 조금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올라선 뭐 마녀공장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세게 올라왔던 것도 이러한 사유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쪽보다는 OEM, ODM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잘 아시는 코스맥스, 한국콜마,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 이 4개의 기업은 지속적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의류 같은 경우는 연초만 하더라도 재고 부담 때문에 참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요. 최근 2-3분기 정도 지금 재고 조정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글로벌 주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나이키라든지 갭이라든지 룰루레몬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재고 부담이 상당히 옅어졌습니다.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가시성이 나타나고 있는 3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영업무역과 그리고 뭐 한세실업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섹터의 문제는 역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적 발표 시점에는 오히려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투자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사실 차트 보면 그렇게 엄청 오른 것 같지 않은데 다른 종목들 그렇죠. 차트랑 비교를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에서 눈여겨볼 종목들 그리고 의류 쪽에서 눈여겨볼 종목 각각 얘기해 주셨고 실적 시즌에 실적 발표될 때는 조금 조심해보자라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어제 좀 급락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워낙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별로다 보니까 이런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챙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넣어봤습니다. 넥스트칩과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시간 괜찮으면 LX 일렉트릭 5%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악재가 도출되는 기업이라든지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 주가가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전략 언제 사야 되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은 그만큼 좋은 내용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것이었고 그에 따라서 최근 주가의 흔들림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몇몇 기업들, 뭐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조만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수급적인 부분, 특히 이제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쪽에서 실적이 부진하거나 악재가 도출되는 기업은 공매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버티겠다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최근에 그러한 악재가 나온 기업들은 시가보다 종가가 훨씬 더 낮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빠르게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른 대응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LX 일렉트릭, 넥스트칩, 한국항공우주를 놓고 봤을 때 네. 주가에 대해서 그래도 좀 장기적 관점에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은 뭘까요? 사실 어제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뭐 KF21 물량 40대에서 20대로 축소된다라는 뉴스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졌지만은 중장기적인 부분으로서의 예상 계획 자체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4분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방산주들의 성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대응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은 이번 분기에 실적이 좀 삐걱했는데 4분기의 실적 반등 포인트, 증권사들의 좀 기대치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12월경 이때부터는 다시 한번 모멘텀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차장님의 픽으로 가겠습니다. K푸드 성공, 다음 타자는 나, 하이트질로 얘기해 주시네요. 음료 수출 좋았다라는 데이터를 어제 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우선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음식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응 전략을 좀 수립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포트 비중을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참이슬과 다음에 이제 뭐 몇몇 소주 제품들 6.95%의 제품가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품가 인상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 최근 음식료 관련주들의 밸류에이션 상승은 해외 쪽의 성장과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다음 타자로 될 수 있는 기업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최근 소주 관련된 기업들, 음료 관련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이제 베트남 쪽에 직접적으로 공장을 짓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동남아 진출에 1000병까지 기대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하이트진로의 주가 흐름은 현재 덜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덜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을 봐야 될까요? 예, 목표 주가는 24,000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000원의 목표가 잡고 하이트질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